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문학 직전 보강은 이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영상으로 나눠서 찍을 거고요. 그 중에 오늘 올릴 이 영상은 엄마의 말뚝입니다. 엄마의 말뚝은 우리가 공부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꼭 이 직전 보강 보셔야 되고요. 직전 보강 영상이니만큼 서원고 프린트로 100%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학교 프린트를 준비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프린트를 분실해서 없다라고 하는 학생도 이 영상을 눈으로 보면서 따로 메모하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엄마의 말뚝 2 직전 보강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훨씬 더 잘 보이는 파일로 찍으면 좋겠지만 이게 직전 보강이잖아요. 직전 보강이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린트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안 보여서 힘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전에 한 3, 4주 전에 엄마의 말뚝 2를 그 패드로 화면이 잘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돌아오셔도 돼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기 전에 중심 내용 다시 학원 교재로 한번 볼까요? 전후 소설이다. 자, 전후 소설 맞냐 안 맞냐? 맞다. 자, 엄마의 말뚝 2, 1, 2, 3 연작 소설이다. 일단 맞아요. 자, 1탄, 2탄, 3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연작 소설 일단 맞다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전후 소설, 전쟁 후에 쓴 소설이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후 소설. 저 길이가 좀 길어요. 중편 소설. 자, 그리고 우리의 그 교과서가 어디냐면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소설이 이렇게 해서 자, 발단 부분에는 갈등이 아직 안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갈등은 아직 안 나오고 인물과 배경이 소개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실마리, 갈등이란 단어는 안 나오고 실마리가 제공된다. 이게 발단이야. 자, 전개는 전개에서 갈등이 시작이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잘 안 보이지? 위기는 전개에서 시작된 갈등이 최고조야 고조야? 갈등이 고조 점점점 올라간다. 심화되는 게 위기야. 아직 최고조 나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절정 있죠. 이 절정 이게 클라이맥스인데 여기가 위기에서 고조 심화됐던 갈등이 최고조죠. 최고조가 절정이야. 자, 그리고 결말은 갈등의 해소,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 교과서에 어디에 있냐? 바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중간에 그 과거 이게 역순회적 구성이거든요. 액자식 구성은 아니야. 근데 현재 중년의 여성이 된 내가 고령의 80대 고령이 된 어머니가 이제 아픈 그 병원에서 이야기인데 이게 현재인데 중간에 과거 회상하는 게 있어. 과거의 전쟁에서 이제 오빠가 인민군 총에 죽어서 그 죽는 그 과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 과거 부분이 오히려 절정이야. 알겠지? 이제 뭔지 알아야 돼. 아, 이거 좀 글씨가 잘 안 보이겠다. 그래서 지금 뭐가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자, 소설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우리 교과서는 위기, 절정, 결말인데 특히 위기와 결말은 전문이 다 나오고 이 절정은 중간 부분 생략이라고 나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 위기라고 나오지? 자, 여기 시작 부분에 위기라고 나오죠? 그 위기는 뭐 하는 거야? 위기는 갈등이 시작이야? 고조야? 최고조야? 자, 이거는 위기는 갈등의 고조, 갈등의 심화지. 괜찮지? 위기부터 시작하는 거 있지만 자, 다시 보자. 전후소설, 중편소설, 연작소설. 자, 자전적. 박안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적 자기 이야기를 좀 썼네. 과거 회상적. 이랬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중심 소재야. 자, 6.25 한국 전쟁 당시와 분단이 고착된 전쟁 당시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분단이 고착화돼서 북한으로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자, 지금 현재는 공간이 서울이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원고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일부 반이 초반부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말해주신 분이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 그 다음에 특징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한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소설이잖아, 얘들아. 논설문이 아니야. 그런데도 뭔가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 박완서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통해서 전쟁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전쟁의 고통으로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소설이야.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지금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이런 게 어딨어.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 소설이 전쟁이 10년, 20년 간인 지금 현재 과거의 그 전쟁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되는데 잊어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 말은 맞아. 자,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해. 과거에 오빠가 죽었을 때 회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역순회적 구성이 맞아. 근데 이 얘기는 들려. 액자식이랑 역순행은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액자식은 액자처럼 바깥 이야기가 있고 외화, 안에 이야기가 있는 게 액자식 구성인데 가끔 이제 문제 이따 프린트에도 나오는데 액자식 구성처럼 나오면 그건 틀리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깥의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들어갔다 나온다. 이 말은 틀려. 그냥 현재에서 과거 전쟁 때 과거 회상을 쭉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긴 하지만 액자식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과거 회상은 맞아. 과거 회상. 현재에서 과거 회상하는 건 맞아. 자, 그 다음에 이게 2지2? 알고 보면 1탄, 2탄, 3탄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는 있지만 그 인물과 그 사건은 좀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독립된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 서사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바로 연작 소설이라는 거야.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박완서, 자, 엄마의 말뚝 2인데 우리는 지금 여러 번 말하지만 이 프린트를 복사한 거기 때문에 글씨가 작고 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은 말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프린트가 이렇게 봐봐.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인다고 에잇 하고 끄지 말고 자,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걸 선생님이 염두에 두고 말로 다 풀어낼 거니까 이걸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줘. 짧게 끊을게.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봐봐. 학원 교재를 같은 페이지를 차라리 열어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시험 문제가 엄마의 말뚝이 이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엄마의 말뚝. 자, 4문제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이건 반드시 나올 건데 단어의 뜻이 나올 거야. 그래서 단어의 뜻. 그래서 선생님 중간중간 설명은 하겠지만 빼먹는 게 있을 수 있거든. 이 옆에 귀기, 이제 이런 단어를 진짜 미친 듯 100% 외워라. 중요한 건 사이드에 있는 단어뿐 아니라 이게 중간중간에 사이드에는 없고 이 자체 본문에서 단어 설명하는 게 있거든. 본문 단어 설명도 봐야 돼. 자, 단어 시험은 반드시 나온다고 난 찍었어.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내용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지. 이 글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와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소설을 니네가 무슨 동화책 읽듯 훑어보도 보면 이거 틀린다.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돼. 맞냐 안 맞냐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1인칭 그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잖아요. 자,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요거 물어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단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한 문제가 일치 불일치가 나오고 세 번째 문제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묻거나 또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인물의 성격에 대한 심리 제시 요게 하나 나올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다른 작품과 그 외부 시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고전이 나올 수도 있고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뭐가 됐든 다른 작품과 비교 대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찍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인드적으로 외부 작품과 같이 나왔어? 절대 뭐라고 했지? 쫄면 틀린다고 했어. 자, 그래서 외부 작품과 연관성이 나와서 처음 보는 작품이 쫘르르 연관돼서 비교해라 라고 나오면 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처음 보는 시가 나와도 잘 읽으면 다 풀 수 있다고 했지 하고 풀어버려. 자, 어쨌든 들어가자.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어느 날 외출에 돌아온 나는 이미 중년의 여성이 됐죠. 중년의 여성. 나는 한 50대의 중년의 여성. 아이를 여러 명 키운 중년의 여성이 됐고 친정 어머니는 이미 86세의 고령이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병원의 이야기. 병원이 배경이 되는 거야. 자,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 이제 뭔가 다쳐서 골절 때문에 그 어르신들은 수술을 크게 하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가족들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나는 이제 어머니를 간호하기에 있는 거야. 어머니 마취가 풀리길 기다리고 잠시 까무룩 잠이 든다.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위기, 갈등의 시작 아니죠?
갈등의 시작은 전개에서 하고 시작된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부분이 바로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거리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병실이 좀 술렁술렁 시끄러운 건 아니야. 굉장히 둔탁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났다. 이건 또 틀려. 약간의 술렁술렁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손을 허공으로 휘젓기 때문에 약간의 술렁거림이 느껴졌던 거죠. 술렁거렸던 이유.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 규칙적이야. 그러니까 헛손질을 하는 것 치고는 뭔가 딱딱딱 뭔가 매뉴얼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자, 이 시점 뭐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어떤 고민이 있을 텐데 이게 어머니가 되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 그러면 시점이 이제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는 작가가 서술하는 거고 1인칭은 너희가 알겠지만 1인칭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1인칭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내가 내 얘기하는 거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이 지가 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품 안에 등장하는 관찰자가 주인공을 보고 말하는 게 1인칭 관찰자인데 자, 이 소설은 결론부터 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맞는데 왜냐? 나도 중요하거든. 그런데 다만 엄마 있지, 엄마. 86세의 그 아프신 엄마가 포인트가 좀 많이 맞춰졌어. 그래서 주인공인 내가,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내가 엄마를 관찰하는 장면이 다른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했을 때 좀 많아. 그래서 자칫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자, 내가 말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왜냐면 나의 심리, 나의 내면 심리도 되게 중요하고 이 소설에서 이 나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야기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다만 엄마라는 다른 등장인물을 관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을 뿐이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단점을 미리 얘기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주인공 지가 지 얘기하니까 독자가 그 주인공에 대해서 서술자라고 해도 돼. 서술자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 이게 뭐냐면 3인칭 시점은 만약에 3인칭 시점은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인칭 작품 바깥에 있는 작가인 서술자가 한테 갔다가 독자한테 오거든?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바로 자기의 이야기, 자기 내면 심리를 바로 독자한테 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렀다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은 독자가 주인공에 대해서야. 근데 대신 주인공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느 부분에 신뢰감이 있냐면 이게 신뢰감 조심해. 무조건 신뢰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뢰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점은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점은 너무 주관적이야.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의 시선 안에서만 보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야. 그게 뭐야? 객관적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심리는 얘기를 되게 잘할 수 있고 신뢰감 있게 독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주인공 시점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심리는 약간 추측밖에 하지 못해. 그리고 전체의 상황을 공평하게 이렇게 넓게 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너무 가장 주관적인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래서 중간에 초반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어머니가 막 헛것을 볼 때 주인공인 나는 그 엄마가 헛것을 보는 게 당연히 저승사자일 거라 생각해. 저승사자.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지. 그 환각 속에서 본 것은 아들을 죽인 인민군이었지. 그런 식으로 주인공 시점이 어떤 다른 인물의 심리, 다른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 자, 뭔가 나는, 자, 그리고 얘들아, 박완서의 특징, 얘들아, 이 영상을 좀 귀찮더라도 지난번에 깔끔하게 파일로 정리한 1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돌아와도 좋아. 지금은 시험 문제를 찍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찍을 거다. 자, 그래서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자, 이런 게 나오는데, 박완서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가 많아.
비유는 원래 시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자, 직유, 은유, 비유가 많아서 되게 비유가 많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소설이 독자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져. 되게 리얼하게 느껴져. 이게 멍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어.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이제 엄마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찬물을 확 뒤집어 쓴 것처럼 직유법이네. 잠이 달아난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이 솟구쳐서 불을 켰어. 그래서 엄마는 얼굴이 약간 찌푸렸죠. 불이 켜지니까 나는 두 손으로 계속 하던 일을 막 허공에 뭔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멈춘 게 아니야. 어머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엄마 뭐 하세요? 라고 나는 중년 여성이니까 원래 존댓말 쓰는데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 어린 시절에 내가 딸내미가 엄마한테 말하는 것처럼 엄마 뭐해? 엄마 뭐해? 라고 했대. 너무 놀래서. 야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 빤스면 빤스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먹으냐. 이거 엄마가 언제 쓰는 말투야? 엄마하고도 젊은 엄마일 때 어린 아들 딸한테 하는 말투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환각 속에서 어린 시절 아이들의 어린 시절 본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거야. 어머니의 의식이 어린 남매를 키우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음을 독자가 좀 알 수 있죠. 엄마의 목소리 힘차 되게 큰 수술을 받은 다음에도 되게 힘차게 말을 하는 거죠. 엄마 이제 근데 나의 입장 뭐야? 나의 입장은 이게 병원인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지? 허공에 대고 빨래라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우리는 이 소설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엄마가 어떠한 상처 때문에 이런 환각을 보는지 알지만 이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딸내미인 나는 모르는 거야. 여기 이제 나중에 야 이건 우리 아들이야 인민군 날이라는 말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아이고 이걸 이 모양을 들어놓고 잠이 와 이 못된 것들. 어머니의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며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 기운, 좀 어떤 무서운 기운을 푸른 기운이라고 해서 귀기가 감돌았다. 자, 귀기. 귀찮더라도 얘들아 단어가 나올 때는 그냥 보여줄게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운. 제발 외우세요. 5초 동안 귀기. 이게 왜 이거 맞을 것 같지? 근데 약간만 변형해서 이상하게 나오거든?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워라. 자, 그래서 나는 불현듯 도망가고 싶은 엄마를 버리고 도망가? 이게 무슨 말이죠? 라는 건 딸내미인데 내가 이제 엄마가 무엇을 받는지는 아직 판단도 안 됐어. 근데 엄마를 혼자 감당하는 게 어려울 걸 딱 직감하는 거야. 엄마가 엄마를. 그래서 갑자기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거지. 얘들아 진짜 도망간 건 아니야.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색에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마취, 대수 이 대수술 끝에 86세의 노인이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아빠가 막 너무나 심하게 술을 마시고 막 들어와서 막 이상한 말씀을 막 하셔. 그러면 우리가 어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우리가 감당조차가 안 될 때는 그럴 때 있지 않냐? 아무리 아빠라도 이 사람도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 엄마가 미워서 이런 건 아니야. 자, 딸로서의 놀람, 걱정, 두려움 때문에 순간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지. 도망가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간호사를 이제 찾는 거지. 어쨌든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 으아 하고 달려갔는데 이제 간호원의 태도가 나의 태도와는 이질적이죠. 아유 마취 끝에 가끔 그런 환자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뭐 하고 심드렁하게 별로 무관심하게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태도와 이 간호원의 태도는 다르다는 게 중요해. 심드렁하다 별로 관심이 없고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제 심드렁하게야 체온과 맥박을 재고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진심을 담아서가 아니라 대충 사무적으로 할 일을 하는 거죠. 나가버렸다. 자, 본용은 보조용은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데 여기는 띄었었네요.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이제 뭐 신경안전제나 수면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수면제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간호원이 약간 짜증내면서 아까도 하도 쫄르셔서 약 드렸잖아. 이 약의 의미가 뭐야? 신경안정제를 드렸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신경안정제 먹었는데도 이 어머니가 헛것 보고 저 난리를 치잖아요. 아 맞아요 참. 오히려 아까 주신 신경안정제를 먹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나는 저 신경안정제에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싸리 이제 수면제를 좀 놔달라고 쪼르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을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이제 간호원은 계속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하죠. 그럴 리 없겠지만 그 약의 부작용이라 해도 별일 없을 거예요. 임상실험 결과가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유명하니까요. 라고 여전히 사무적으로 관심 없게. 간호원은 우리 어머니의
뭐 상처, 아픔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신경 안전제를 투여했을 뿐이니까요. 하면서 그냥 또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붙잡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고 헛것 보신다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신경 안전제 말고 얘들아 신경 안전제를 더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자, 얘들아 참 치사하지만 문제를 낼 게 없으면 별의별 치사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신경 안전제를 또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수면제를 주던가 어떤 다른 주사를 놔달라고 하는 거죠. 신경 안전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럴 순 없어요. 이제 병원 지침인가 봐. 아니 이 큰 병원 대학병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아주 작은 동네 병원이다. 틀려.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하는 이 대종합병원에서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서 잠을 못 재워준다. 즉 수면제를 못 준다. 말이 됩니까? 환자를 위한 그러니까 간호원이 이번엔 좀 더 세게 짜증을 내는 거야. 환자를 위한 일은 의료진인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쌩떨 쓰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 간호사의 마찰. 그래서 이걸 굳이 따진다면 얘들아 그 갈등 중에 소설의 갈등 중에 유형의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내적 갈등은 내면적으로 한 명의 개인이 내면적으로 스스로 내면적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고, 자 소설에서 외적 갈등이 있었지. 외적 갈등 1, 2, 3 기억해야 돼.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고,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있고, 개인과 가끔 흔하진 않지만 자연의 갈등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갈등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와 간호원이 약간 푸닥거리를 하죠. 여기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보이는 부분이야. 자,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간호원이 휙 돌아보면서 하도 내가 쪼르니까 쏘아 붙였어. 나는, 자, 이 부분 중요해, 얘들아. 나는 무한하고 노여워서 보여? 무한하고 노여워서, 얘들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이 표현 가능한 거야.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서술자가 주인공 자기가 자기의 심리는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어.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소설에서 성격이나 또는 심리의 그 당시 심리의 제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지. 자, 아싸리 대놓고 나는 슬프다, 무한하다, 뻘쭘했다, 기뻤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는 직접 제시야. 자, 대놓고 말하기 때문에 텔링 기법, 말해주기 기법이라고도 해. 자, 간접 제시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과 행동을 보여만 주는 거야. 알겠지? 간호원님, 우리 엄마 좀 빨리 좀 봐주세요. 수면 좀 놔주세요. 라고 막 계속 말을 하는 거 봤을 때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서술자인 내가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막 말하고 뛰어가고 이런 행동만 보여줬다라고 하면 간접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접 제시는 말해주기 기법인데 서술 속도가 빠르겠죠. 이 사람은 화가 났다, 무서웠다, 무안했다 대놓고 말하면 서술 속도는 되게 빠르죠. 그리고 독자의 이해가 쉽겠죠. 이해가 쉬워. 대놓고 말해주니까. 하지만 서술 속도가 빠르고 이해는 쉽지만 생동감은 좀 떨어지겠죠? 대놓고 말해주니까. 간접 제시는 이렇게 말과 행동을 보여줘서 똑같은 말로 연극과 같다라고 해서 연극의 줄임말 극적 제시 또는 보여주기,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해. 자, 그러면 장단점이 또 반대야. 장점은 좀 생동감 있게 이 장면을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어.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서술 속도가 좀 오래 걸리고 간접 제시는 그 다음에 독자가 이해하는데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체크한데 뭐야? 나는 무안하고 화가 나서 노여워서, 나는 좀 뻘쭘하고 화가 나서 대놓고 말했다. 이 부분, 이 한 줄만 딱 밑줄 그으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직접 제시야. 근데 이렇게 대화가 많은 부분은 간접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 했대. 니 따위가 간호원이 나한테 약간 뻘쭘하게 화를 내니까 나도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너한테 부탁 하나 봐라. 하는 거야. 애걸이라는 단어. 자, 애걸이라는 단어가, 자, 이따가 이성기 애걸이라는 단어를 좀 또 학교 프린트에서 했더라. 애걸.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빈다. 내가 두 번 다시 간호원 너에게 애걸 하나 봐라.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비나 봐라. 이제 안 빌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 이 부분 외워라. 자, 다시 돌아가자. 자,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이 장면 보고 메모하세요. 아직도 빨리를 덜 개켰는데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하며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발을 보면서 방어 자세를 취했다. 방어 자세. 엄마가 뭔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네. 푸른 귀기, 귀신의 기운이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 엄마의 눈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 확대됐다. 자, 이 이유는 알고 보면 인민군으로부터 그 환상 속에서, 환각 속에서 우리 아들, 과거에 인민군한테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거는 독자는 알 수 있는 거지만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 특히 여기 위까지, 여기 전체랑 여기 위까지는 서술자인 나, 주인공인 나는 모르는 거야. 엄마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른다가 진짜 중요해. 알겠지? 여기는 모르는 거야. 자, 계속 보자.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자, 속 심리에 직접 제시죠. 여기는 어머니가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을 내 목에 감싸고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굉장한 힘이었다. 엄마가 큰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 환각 속에서 아들 지켜야 되는 마음 때문에 그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힘이 되게 센 거야.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그 있잖아. 어머니의 지옥의 목소리처럼. 자, 어때? 자, 이거 비유가 되게 많아. 모모처럼 지규법. 공포에 질린 소리 속삭였다. 그놈이 왔다. 그놈 아들을 죽인 인민군 독자가 알 수 있는 거지. 나는 아직 모른다는 거야. 그놈이 왔어. 어머니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 태세, 날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에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나는 혹시 진짜 엄마가 계속 문 쪽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뭐가 있나 하고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순간 머리끝이 쭈뼛댔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의 내면 심리 직접 제시죠. 머리끝이 쭈뼛섰다. 엄마, 무서움증이 내가 너무 무서워서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 팔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엄마의 힘도 장난하기에 센데 나도 너무 엄마의 이 모습이 아무리 엄마지만 무서워서 나도 무서움이 너무 커져서 나도 힘이 세졌대. 그래서 엄마의 팔에서 벗어났어. 우선 1차로 어머니는 악귀, 어떤 나쁜 귀신처럼 무서운 모습을 하고 모습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악귀처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는 짧지만 어머니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거지. 선생님, 간접 제시는 대화라면서요. 그러니까 대화가 길게 있는 것도 간접 제시지만 이게 짧게 있다 하더라도 짧게 있어도 와들와들 떨면서 문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엄마는 속으로 매우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간접 제시야.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과 행동은 어머니의 심리를 알려주는 건 대부분 간접 제시겠지. 왜냐?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엄마의 속마음을 누가 대놓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하고 있어. 근데 이 누군가를 나는 저승사자라고 알고 있어. 진짜 그게 중요해. 자꾸 시험 문제 난 분명히 찍을게. 여기 부분에서 나도 엄마가 보고 있는 게 인민군이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문제 나오면 틀려. 자, 순간 나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려와서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 눈에만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어때? 모모처럼 비유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이제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데 저승사자라면 진짜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나? 여러 가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겠죠. 그러니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왜냐? 앞에는 간호원 막 불렀지만 진짜 저승사자가 왔다. 죽음 앞에서는 간호원이 와봤자 소용이 없죠. 자, 어머니가 환각을 본 걸 실제로는 인민군이지만 서술자인 나는 아직 모르고 있어. 저승사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나는 엄마가 곧 죽는구나.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겠죠. 자, 86세의 노인의 병실을, 근데 이제 나의 심리가 나와. 이제 여기 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야, 얘들아.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함정이 나와. 일치 불일치 문제. 자, 얘들아, 이게 OX인지 봐봐.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인 나는 어머니가 저승사자를 본 거라고 느꼈고 어머님이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아서 그걸 너무 거부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을 되게 거부하고 있다는 아니야. 왜냐면 나는 86세의 엄마고, 지금도 86세면 오래 사는 건데, 이거 작품 발표한 지 30년 됐거든? 20년 정도 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86세면 진짜 천수를 누린 거잖아. 자기 수명 되게 많이 사신 거잖아. 게다가 그 노인이 큰 수술 받았어. 그러면, 아무리 그래, 엄마를 사랑해도 엄마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죽음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가 맞아. 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 인정. 그런데, 죽기 직전에 엄마가 저승사자를 헛것의 저승사자까지 보면서 공포스럽게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건 원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이게 뉘앙스를 잘 봐야 돼. 읽어볼게. 86세의 노인의 병실의 노인을 저승사자가 넘는 거 당연하다. 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죽음을. 그래, 오늘 입원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 아니야, 최고령일지 모른다. 나의 생각. 그만큼 분별 있는 저승사자라면 앙탈을 해봤자 일 거다. 이거 뭐야? 분별 있는 저승사자라면 86세고 큰 수술 받은 노인을 데려가는 게 맞지. 20대에 뭐 젊은 사람 가져가는 건 그 분별 있는 저승사자가 오히려 아니잖아. 나는 이미 저승사자에게 어머니를 내줄 각오, 봐봐.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온몸으로 거부한다는 아니야. 86세,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리라. 자, 천수. 자, 단어 뜻 보자. 천수. 자, 천수가 이제 단어 뜻이 어떻게 나오냐. 선생님 이따 한번 찾아볼게. 천수는 자신의 수명을, 타고난 수명. 나 보여, 여기? 타고난 수명 보이지? 타고난 수명을 다 살았다라는 거야. 다만 뭐까지 원하진 않은 거야. 엄마가 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지. 몸에 큰 수술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열, 그러니까 안에 그 다리 안쪽에 그 수술하고 꿰맸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아직 피가 덜 마르았을 거 아니야. 그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저승사자가 끌고 가라는 게 괘씸하긴 해. 그게 좀 안타깝긴 해. 하지만 세상이 죽음치고 그 정도의 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죽음은 만약에 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however 제발 네가 누구야? 저승사자 너의 모습은 어머니께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라도 저승사자까지 보면서 공포스럽게 죽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 거야. 알겠지? 선열은 생생한 피. 성령 생생. 자, 그래서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 단어에 나온다. 얘들아, 나 찍었다. 상정 단어 뜻 나와. 서원고에서. 자, 상정.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보통의 인정. 이게 좀 어렵지? 그래서 외워야 돼. 잠깐 스톱하고 외워. 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는 보통의 인정이야. 그냥 외우라고. 그냥 외워. 상정.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승사자 너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사자된 도리요 유리한 잡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승사자대 사라져라, 꺼져라. 야, 엄마가 죽는 건 내가 받아들일게. 제발 죽기 직전에 저승사자 너의 모습을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나는 엄마의 참혹한 공포를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 밑줄 긋고 인민군 이렇게 문제 나오면 맞아? 아니라고. 아직 인민군인지 모른다고. 그놈은 저승사자야.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아직은 저승사자로 생각하는 거죠. 사라지기는커녕 능커녕 조사니까 붙이죠.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 맙소사. 여기까지 조심해. 여기까지도 계속 인민군이란 생각 못하는 거야.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 자, 임종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곁을 지키는 거 임종이라고 해. 여전히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놈이 왔다. 이제 엄마는 계속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따다다단. 니네 오빠를 숨겨야지 어서. 이 문장에서 헐, 저승사자 본 거 아니었어가 여기서부터 느껴지겠지. 자, 네 오라비를 벌써 잡아갔어? 엄마 제발. 엄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다른 수술한 게 아니라 골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골절 수술했거든. 엄마의 다리가 깁스가 돼 있어. 근데 오빠가 그 다리를 총상 맞아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기부스한 자기 다리를 과거에 오빠가 총살 당하기 직전에 오빠의 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 다리로 연결되는 거야. 오빠도 다리에 총살 맞아서 죽었거든.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자, 봐봐. 붕대에 감긴 자신의 다리를 가엾은 내 새끼라고 매치시킨 거야. 아, 꼼짝 마라. 내가 다 이제 엄마의 모성이 느껴지지? 다 내가 당할 테니 아들아, 엄마가 다 당할 낼 테니 너는 여기 있어. 여기 숨어. 하면서 다리를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야. 자, 프린트 안 보여도 옆에 교재 보면서 따라와. 이거 영상 스탑하지 마라. 금방 끝난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제 나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어머는 온몸으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야. 어머니의 적, 이게 인민군이겠지.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 그래서 서술자가 이제 드디어 이게 저승사자가 아니고 과거에 오빠를 죽인 인민군을 보셨구나를 파악하는 거야.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호칭을 되게 아부를 떠는 되게 높은 호칭을 쓰면서 이 환심을 사서 그 환각 속이지만 아들을 구해내려는 엄마의 강한 모성애 때문이야. 비굴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든 환심을 사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자, 이게 진정한 기쁜 웃음이 아니겠죠.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이제 알아차렸다. 대박 중요하죠. 발표할게요. 아유, 불쌍한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 보는 게 나을 걸. 그렇죠. 사람이 살아서 느낄 수 있는 최고봉의 스트레스의 수치가 자신의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는 수치의 스트레스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서술장이 나도 인식하는 거야. 저승사자 보는 게 나을 텐데 아무리 환각이지만 아들이 죽은 모습을 두 번 다시 본다고? 두 번 본다고? 실제로 한 번 봤지. 환각에서 보지. 두 번이나 봐. 와, 우리 엄마 진짜 고통스럽겠다라고 나는 느끼는 거야. 어머니 그 다리 어디다 숨기려. 아까 어모죠. 어모. 몸부림쳤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라고 하죠. 자, 요지부동도 아마 서원고 프린트에서 언급을 요지부동이 아니구나. 요지부동은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 계속 따라가자. 군관나으리 호칭이 높은 호칭을 쓰면서 계속 우리 자신의 아들을 이번에 숨기고 있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의 육박은 가까이 다가왔다. 육박은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야. 자, 단어가 100% 시험에 나오니까 단어 한번 점검해보자. 자, 어모, 덮거나 가려서. 이거 아까 말 안 해서 미안해. 어모, 이거 외워. 뭔가 덮거나 가려서 보호한다. 요지부동.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은 거. 절체절명 나왔지.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 육박은, 이 외워라. 육박이 이상하게 나오거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외워야 돼, 얘들아. 바싹 가까이다가 붙은. 가릴게. 뭐라고? 바싹 가까이 달라붙은.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건 비굴함이 어머니의 얼굴 뒤죽박죽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자, 계속 비유가 있네. 땀이 송골송골 그리고 얘들아, 박완서의 특징이 이렇게 비유도 많고 소설인데도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많이 써. 그래서 되게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선명한 느낌을 줘. 송골송골 의태어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비유가 또 있네요. 떨고 있었다. 자, 이거 뭐야? 여기 부분은 인물의 심리의 간접 제시죠. 어머니의 심리의 간접 제시, 어머니의 외양 묘사. 야, 이거 서원고 프린트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절박한 심리를 제시했다. 야, 이거 나오겠다. 이거 학교 필기라니까? 이 부분. 사시나무를 떨고 있었다. 엄마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다를 행동으로 통해서 보여주기 간접 제시. 됐어? 보여주기 간접 제시야. 그래서 시험 문제 몇 가지 밑줄 긋고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 이거 누구 목소리야? 서술자, 주인공 나의 목소리야.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 아들이 죽은 일을 두 번 겪게 한다. 자, 하나는 실제 과거 6.25 전쟁에서 인민군에 진짜 죽은 거 오빠가.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한창 흘러서 환각의 모습 보는 거.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고 나도 같이 어머니 어깨 흔들면서 울부짖었죠. 나도 이 엄마의 공포와 엄마의 두려움과 슬픔을 내가 같이 느끼기 때문이죠. 엄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검부러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풀 이렇게 뗄감 뗄 때 나오는 그 부스러기 같은 거거든. 되게 가볍게 날리는 것들이야. 가볍게 부스러기처럼 비유법. 가볍게 떨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이제 아들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야. 안 된다 이놈 하고, 자, 호칭이 변했어.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군관 아래에서 이놈이라고 호칭이 변한 건 환각 속에서 이제 아들을 죽인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이 환각 속이지만 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분 잘하고 풀어라. 알겠지? 이 호칭에 따라서 죽기 전에는 호칭이 높은 호칭을 쓰고 환각 속이지만 그 죽은 다음에는 이놈 자식이라고 호칭이 낮아지죠. 나는 벽까지 떠내밀린지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은 뭐 미쳐서 날뛰면 뭐 광란 어떻게 나오나? 왜 나온다?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자, 미리 단어 보자. 기성 외워라. 기이한 소리, 뒤미쳐, 곧 잇따라. 수간호원은 이제 간호원 중에서 대장, 팀장급 우두머리.
나는 몸에서 수술한 다리 노란색 한 이유는 비유법, 직유법.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상하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의 동일시와 동일시 나한테까지 올마 묻은 것 같았대. 왜냐? 중요한 게 뭐냐면 간호원은 엄마를 이해 못하지만 나는 이해해. 나는 엄마와 그 과거의 그 슬픔을 공유하고 있거든. 공유. 그잖아. 엄마도 가족을 잃었고 나도 가족을 잃었어. 엄마는 아들을 잃었고 나는 오빠를 잃었고 그 장면을 눈앞에서 엄마와 함께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엄마와 함께 혈육을 잃은 슬픔, 전쟁의 비극을 같이 공유한 사이야. 그러니까 그 동일 시간 나한테까지 올마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안 된다 이놈 하는 호통과 함께 군가나리, 군가사대 이게 막 왔다 갔다 호칭이 존댓말과 어떤 그 존댓말과 비속어가 섞이는 것은 환각 속에서도 아들이 죽기 전과 후가 계속 교차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막 날뛰다가 이제 주사바늘에 빠져. 주사바늘 빠지면 얘들아 그 주사바늘 좀 그 두껍거든. 그 혈관에 꽂힌 주사바늘에게 또 뛰어나면서 피가 이렇게 솟구치지. 그 피를 보니까 엄마가 환각 속이지만 약간 제정신이 아닌데 피를 보니까 이제 환각 속에서 오빠가 그 총상 맞고 피가 엄청 많이 났을 거 아니야. 그게 떠올라서 더 미쳐 날뛰겠지. 이놈 계속 가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라 하면서 자 환각 속에서 엄마의 죽음을 본 엄마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그 주사기에서 나온 피를 보고 더 이제 완전 날뛰겠죠.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부분 뭐야? 바로 여기야. 주사바늘 그 피 솟구쳐가지고 엄마가 날뛰는 부분. 엄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에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틀니를 빼놓아 잇몸맘으로 이를 가는데 이 모습이 가까이에서 이 딸이 보는데 너무 처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호원은 이따 나오지만 간호원은 이게 특이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간호원은 그냥 사지를 묶어버리는 행위만 합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이건 이제 서술장이 나의 생각이야.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이한 소리를 내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주름 받아 호스도 다 뜯어버렸다. 자,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한이 되어 수십 년 지난 후에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 어머니의 처절함에 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전쟁의 비극.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그 기이한 심한 큰 소리가 바가까지 들렸는지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기 전에 엄마의 기성이 너무 커서 간호원이 알아서 먼저 달려나왔고 애들아 아까랑 비교해. 아까 침에 심드렁하게 말한 건 간호원이고 이 난리를 친 다음엔 수간호원이 온 거다. 아까는 수간호원이 아니야. 지금 간호원 중에 대빵이 온 거야.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를 다시 원상복구, 원래대로 다시 꽂아 놓는 거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해. 왜? 엄마가 지금 밀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엄마를 찍어 누르니까 다른 간호원이 이제 수간호원과 내가 다른 간호원께 엄마를 누르면 다른 담당 간호원이 엄마를 뽑아낸 걸 다시 삽입했다. 링거런 숫자가 아예 전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뜻이야. 링거런 처음으로 이제 발등. 자, 이것도 잘 봐. 원래 손등이나 팔에 하잖아. 링거를. 근데 이제 발등, 손에 그 하도 엄마가 날뛰니까 발등으로 옮겨 적은 거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내가 수간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큰 수술 받고 마취 풀링할 때 이런 일도 있나요? 했더니 이제 이 부분은 간호원은 뭐 어때? 엄마의 슬픈 과거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간호원이 말하는 거죠. 아유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김. 이건 수간호원의 대사야. 흔하지 않지만 특이 체질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어머니는 전쟁이랑 동일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엄마의 상처와 아픔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간호원을 그걸 알 턱이 없으니까 특이 체질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자, 수간호원이 나를 이렇게 위로했다. 어머니 악몽이 특이 체질이라고 하긴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서리법을 쓰고 있어. 이제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바락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자 이렇게 다시 발등으로 링으로 옮긴데도 한창 더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부터 날뛰미 가라앉는지도 끝까지 봐야 돼. 수간호원이 그래서 그 침대 양쪽에 이게 침대가 있으면 사지를 묶어버리는 거야. 팔다리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딸인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님 된 마음에는 따님 된 입장에서 좀 안 됐다 싶으시죠? 그래도 좀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무적으로 말하고 나가버린 거야.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쳐서
신발을 치는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이제 나도 이제 보조 침대에 몸을 누인 거죠. 그러나 웬걸 원한 매치 맹수처럼 또 비유가 있네. 으르렁대는 어머니가 에잇 하고 힘을 주니까 진짜 세게 팔다리를 묶었는데도 그냥 풀려났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힘이 솟구치는 거야. 왜냐? 엄마의 환각 속에는 여전히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되게 큰 힘이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에잇 엄마가 기합을 하니까 86세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사지를 묶은 끈이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 거야. 불가사의한 괴력을 발휘하면서 환각 속에서 자식을 앗아간 전쟁과 맞서고 있다라는 게 학교 필기야.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자, 나의 생각도 이런 모습이죠.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닌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그러니까 인민군에 대한 섞인 소름이 끼치는 기성. 그러니까 딸인 내가 봤을 때 엄마의 평소 목소리가 아니야. 으아! 막 이러면서 이 개자식아 무슨 자식아 막 이러면서 내 자식 살려내,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성을 불렀다는 거죠.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이 뭐야? 창자, 내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함께, 과장이 아니다. 정말 창자를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여기 중요해. 여기 잘 안 보이지? 너희는 다른 학원 교재랑 같이 비교하면서 봐. 잘 안 보여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서술자이자 딸인 내 마음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쏟았어. 그러니까 엄마의 아픔에 나도 동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를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의문 들 수 있는 게, 아니 엄마의 아픔을 딸이 이제 동화됐다면서 왜 딸이 엄마를 찍어 누르고 엄마의 뺨을 왜 때려요? 이거 니네 입장에서 이해 안 되지.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원이 와서 우리 엄마를 만지는 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픔을 내가 이제 이해했고, 나는 엄마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묶어도 내가 묶고 엄마의 뺨을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때려서 엄마를 진정 빨리 시켜야 되지, 이걸 이해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와서 엄마를 묶는 거를 내가 원치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어. 다른 사람,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엄마를 찍어 누르는 거 싫은 거야. 이건 아무의 도움도 아무의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었다의 뜻이 뭐야? 혈육을 잃은 아픔. 나는 오빠를 잃고 엄마는 그 아들을 잃었죠. 그 공유한 모녀만이 간직한 한스러움.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을 나만큼은 이해해. 그래서 나도 아픔의 동화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나는 어머니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이렇게 엄마 위에 타고 앉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괴롭겠죠. 나도 괴롭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선에서 엄마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해서 나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러지만 엄마가 막 날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힘과 내가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조금만 빼면 엄마가 으악 하고도 일어나면 또 간호원 와서 막 난리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뺨을 때리는 거야. 비현실적이죠. 딸이 엄마, 야 50대의 딸이 80대의 엄마를 뺨을 때린다?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끼고 폐륜이라고 하죠. 폐륜. 인간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정말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거 알지만 하는 거야. 엄마 정신 차려. 엄마의 뺨을 때리고, 나는 그 딸을 때린 다음에, 내가 엄마의 뺨을 때린 다음에 내 손에 놀래. 그리고 또 때려. 놀래서 또 때려. 이해돼?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엄마의 폐륜에 경악해. 내 스스로 놀려. 근데 또 때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서술자인 내가 엄마의 뺨을 때린 스스로의 폐륜에 너무 놀래서 더 이상 때리지 않았다는 틀려. 잘 봐야 돼. 엄마의 뺨에 솟아오는 내 손자국을 보고 엄마의 이제 얼굴에 손자국이 났대. 좀 세게 때렸나 봐. 이것은 진짜 악몽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 그렇잖아. 너희도 만약에 엄마가 막 아파서 헛것을 본다고 니네가 엄마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니? 폐륜의 폐륜을 서슴없게 보태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걸 폐륜에 놀라서 한 번만 때리고 말았다는 틀려. 어머니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엄마의 얼굴이 최근에 평소에 봤던 엄마의 얼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은 완전히 진짜 괴물 같았던 거야. 왜냐?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절대절명의 생각 때문에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건 내 어머니의 평소의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엄마만 공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내면에 잠재된 과거의 슬픔, 전쟁의 비극이 트라우마처럼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끄집어 나오고 있는 거죠. 전쟁을 인한 슬픔과 상처, 전쟁의 상처.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있지.
중략 부분의 이 줄거리가 이제 오빠가 임명인군에게 발각이 돼서 총살 당하는 그 부분이 소설 전체에서는 절정이야. 클라이맥스. 맨 꼭대기. 그 부분이 중략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서원고에서 이 부분도 낼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시험 전날에 이 부분을 프린트해서 줄게. 우선 여기 넘어가자. 그리고 다시 결말로 이제 넘어갈 거야. 마차가 깨어날 때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이제 한창 내가 뺨 때렸지. 그 다음에 딱 탈진을 했대. 엄마의 탈진 상태에 부피도 무게도 없이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쓴 다음에 엄마가 거의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죽진 않았는데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엊그제 니네 보강할 때 개천절에 앞에 3시간 뒤에 3시간 마이크가 고장나서 한 6시간 연달아서 막 하고 아침 7시에 나갔거든. 니네 수업하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진짜. 그런 거야. 큰 힘을 이제 소진한 다음에는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자, 백지장이 되어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봤을 때 거의 돌아가시겠네? 거의 시체로 느껴졌대.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아예 엄마가 의식이 아예 없는 줄 알고 사실 의식은 조금 있는데도 서슴지다.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야, 장례식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 마치 상갓집. 이미 엄마가 옆에 누워는 있는데 돌아가셨네. 뭐 내일이면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천수를 누르셨으니 그러니까 천수 86세면 정말 많은 인생을 사셨으니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미리 이미 죽은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근데 이 부분 중에 이 부분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빡쳤다, 열받았다 아니야.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니까. 아유, 이미 장례식 온 것처럼 아이고 엄마 그동안 많이 사셨으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아유, 장례식 어떻게 하시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말리거나 기분 나쁘게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 왜냐면 엄마가 한두 숟갈 유동식 죽 같은 거 있죠. 죽을 받아 넘기거나 주사바늘 찌를 때 약간 찡그리는 거 이외에는 거의 시체 같았대. 그러니까 참으로 움직임이 미비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문병을 맞은 친구, 좀 약간 싸가지 없는 친구 얘기가 나오네. 이런 우리 어머니를 일별 외워라. 한번 흘낏 보고 엄마가 옆에 누워있는데 흘낏 보고 딱 이 친구가 보기에도 엄마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수의는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닦은 다음에 입히는 마지막 옷이야. 수의 장만해 놨니?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가 아직 살아 계신데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거는 뭐 엄마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끔찍한 거 무슨 미리 장만을 하니? 그럼 묘지는 그러니까 묘지라는 두 가지 소재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인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묘지?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도 미리 장만하니? 했더니 이제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너 아직도 그거 준비 안 했니? 하여튼 너 알아줘야 돼 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뭘? 너 나이롱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짜 딸이라는 그런 비유를 말을 하는 거야. 나이롱 딸, 이 엉터리, 아들도 없는 듯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라니 하면서 나는 내가 나이롱 딸에다가 순 엉터리가 상관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좀 안 된 것 같다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하면서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어. 그 조상들이 묻힌 무덤이 있다라고 내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야. 니네 고향 어딘데? 개성, 개풍, 북한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 북한이잖아. 너 지금 장난쳐? 장난해? 무슨 야 북한인데 분단이 고착화됐고 이제 뭐 분단됐는데 북한 땅에 있는 조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날 또 뻘쭘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논바 저당 잡히고 돈도 대출받아라 야 하면서 계속 비꼬는 거죠. 입이 험한 친구에 대한 인물 제시 직접 제시야.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아니 일종의 묻게 암묵적인 약속, 암묵적인 규칙과 약속 같은 거지. 어머니는 이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나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 거죠. 어머니 비록 살아계신 생전에 못 갔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큼은 어머님이 선영, 조상의 무덤 곁에 누우시길 바랄 거 아니니? 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엄마가 평소에 그 전에 선영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틀린 말이야. 그냥 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측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추측이 맞았겠죠. 말씀을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거 빤히 알면서 어떻게 딴데 이 남한 땅에 미리 묘지를 사다 놓니? 막상 돌아가시면 물론 문제가 달라지겠지. 이제 북한으로 가지 못하니까 뭐 그때 해도 늦지 않니?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변명을 한 거야.
그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제장 같은 비유죠. 와는 딴판으로 또렷하게 또랑또랑하게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친구는 거의 진짜 죽기 직전에 이제 의식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딱 일어나서 엄마가 말하니까 에구머니나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속에 매달린 거야. 마치 죽은 시체가 일어난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죠. 호수개미가 서술자인 나다. 엄마가 정정한 목소리, 어떤 말짱한 목소리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는데 알맞은 온기. 이번에는 얘들아 정신없이 으아라는 괴기가 아니야. 괴성도 아니고 괴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시체처럼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엄마의 멀쩡했던 모습에 적당한 살아있는 사람의 적당한 온기와 적당한 악력에 힘을 지는 모습, 그 힘이 나를 놀랍게도 하겠지. 나도 엄마가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의식이 없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살아나서 적당한 온기가 느껴지니까 놀랍기도 하고 그 마음이 서럽고 슬프기도 했대. 자,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거든 행여 모지 쓰지 말아라 라고 했죠. 사후에 남한 땅에 맺히는 거 매장되는 거 원치 않고 화장이 돼서 북한 땅에 날리는 걸 원하는 거죠. 자, 어머니 환각 증세에 보였던 와 달리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어. 다 들으셨어요? 그래, 엄마가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 기분 나빠하신 건 아니야. 그냥 차라리 잘 됐다 하면서 이번 기회에 유언을 할게 라고 말하는 거죠. 나 죽거든 니네 오빠한테 해준 것처럼 화장을 해서 북한 땅에 날려줘.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을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바로 서술자인 나만이 그 엄마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해줄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언을 하는 거야. 자, 오빠처럼요. 그래,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하면서 그래 이제 과거 회상을 하는 거죠. 나를 끌고 농바이 고개를 넘을 때는 과거 회상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엄마의 말도 원해서 엄마가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나와 오빠를 데리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골을 고향 땅을 떠나서 딱 손을 잡고 농바이 고개는 그 시골의 고향의 언덕을 넘어서 딱 씩씩하게 그 없는 살림에도 서울에 와서 우리를 공부시켰던 그때 우리 손을 꽉 잡았을 때가 꽉 잡았을 때 카리스마가 지금 느껴졌다는 거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자, 이 부분은 원에 있는 그런 모습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과거 회상이 나오죠. 오빠의 시신은 처음 무학제 고개 넘어 이제 오빠가 과거에 죽었을 때 그 감회장을 했대. 왜냐면 그때는 아빠도 없었고 우리 모녀의 간이아픈 힘만으로는 잠깐 매장을 했대. 행여 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가 없는 매장이었지만 그 당시 무정부 상태, 막 전쟁 직전, 직후에는 막 정신이 없을 때라서 우선 잠깐 매장을 한 거야. 근데 서울이 수복되고 북한에게 이제 인민군에게 뺏겼던 서울이 수복되고 이제 완전히 그 휴전선이 그어진 다음에 뭔가 안정화된 다음에 그 감회장했던 그 오빠의 시체를 다시 꺼내서 그때 뒤늦게 화장을 한 거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의 감회장한 시체를 꺼내서 화장을 의논했죠. 그때 이제 오빠는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올케 오빠의 그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있었나 봐. 근데 올케는 그 감회장한 것을 묘지를 쓰고 싶었지 화장하고 싶지 않아 했겠죠. 왜냐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빠의 무덤에 가서 절이라도 하려고 그걸 남겨두고 싶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올케도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화장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면서 공동묘지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었죠. 올케는.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 일치불일치. 엄마가 평소에 올케와 사이가 나빴다는 아니야. 평소에는 올케,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나한테는 올케고 엄마한테 며느리인데 평소에는 이제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괜한 죄책감 때문에 그 며느리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이 화장하는 문제만큼은 굉장히 세게 주장을 했었대. 그래서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이건 올케 입장이죠.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 없애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그 올케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려만 이제 이거는 서술자인 내가 그 올케 심리를 추측하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올케 마음이 정확히 어쨌는지 우리는 서술자는 사실 알 수 없고 추측하는 거야. 어쨌든 그 엄마의 기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의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에 많이 나와. 종당에는 일의 마지막에는 올케도 순종을 했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화장을 했죠.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한 줌의 가루가 됐다. 어머니가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로 갔다. 우리는 묵묵히 뒤따라갔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괴풍 땅이 보이는 괴풍군 북한 땅이 보이는 바닷가로 갔다. 지척은 가까운 거리 외워라. 이거 선고 프린트에 있어. 자,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괴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에 있는 땅이지만 선영에 못 묻힌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의 이게 함정 진짜 많이 나오거든.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어머니가 과거에 오빠의 화장된 뼈가루를 날리는 모습은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처럼 순종적이고 한을 지그시 사귀는 약한 모습이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적이고 한을 지그시 받아들이는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연애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함정 나오면 틀려. 오히려 방금 출전 그 전쟁에 참여하는 무슨 남자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고 아주 깡딴이는 센 모습이야. 자, 그것의 의미가 뭐야? 남북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을 뭔가 극복하려는 의지라는 게 너희가 보기엔 좀 이상하겠지만 이 문장 외워야 돼. 지금 선생님이 이게 막 필기해서 안 보이지? 니네 프린트를 이거 외워야 돼. 이 문장이 너희가 봤을 때 조금 이게 뭔가 아니 뼈가루 날리는 거랑 분단의 비극, 민족의 비극과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는 의지가 맞나 싶겠지만 외워야 된다. 자,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수단과 방법이죠. 너무나 엄청난 것, 전쟁의 비극과 싸우는 것을 시도하고 있었다. 자, 어머님은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국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은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분단이라는 괴물. 자, 비유한 거죠. 은유법이자 은유법. 분단이라는 괴물. 분단이 원관념, 괴물이 보조관념이죠. 어머니 나에게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빠의 뼈가루를 북한 땅에 고향 땅에 이렇게 날린 것처럼 나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 뼈가루가 될 테니 나에게 그 짓을 하라는 거다. 뼈가루 날려달라는 거다라는 거죠.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괴물이 분단이죠. 무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은 이 그 짓, 뼈가루 날리는 일밖에 없을까라는 서술자인 나의 마음속 생각이죠. 너에게 미안하고 나는 엄마가 나에게 하는 말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다는 게 참으로 미안한 것처럼 직유법이에요.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엄마한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나오네요. 자,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라고 해서 투병 중이시다 두 가지 의미 암기하세요. 시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일단 투병은 진짜로 엄마가 큰 수술 받았는데 아직은 그 다리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시험의 포인트가 지금 생각나는데요.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의 의미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제목의 의미 시험에 꼭 나와요. 이거 싹 다 외우시고요. 영상이 길어지지 않게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 외우시고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내가 내 심리를 서술하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 치고는 서술자가 엄마를 관찰하는 게 좀 많을 뿐이야. 그래서 나의 심리를 자세히 표현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가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관적이다 하면 맞지만 객관적이다고 하면 틀려. 됐지? 자, 그리고 간호원과 내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여기도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좀 길어지고, 지금 선생님이 바로 이걸 편집자한테 넘겨야 되거든? 안 그러면 주말에 못 올려. 지금 선생님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너무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찍어줄 시간 없는데, 진짜 여기는 다 노트로 옮겨야 돼. 얘들아, 학교 프린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프린트로 옮겨.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자, 여기 뒷장.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닌 역순행. 중간에 현재로 가다가 과거 회상하는 거 있지? 그 오빠가 과거의 전쟁에 6.25 전쟁을 회상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지? 역순행은 맞지만 바깥대학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액자식 구성인데 그건 아니야. 그리고 엄마의 말뚝의 의미 이거 시험 100%야. 시험 100%야.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가슴에 맺힌 한, 죽어서라도 분단이라는 비극의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 이거 진짜 시험이라서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자, 이게 OX를 보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좀 같이 볼 수 있는 게 작품 바깥은 3인칭이고 작품 내부 1인칭이니까 X예요.
그리고 요거는 쉬워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제목에 의미하는 거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체가 삶의 터전, 홀로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어머니의 죽음을 가슴 속에 말뚝처럼 받아온 어머니의 사무치 한은 맞지만 간호원에 대한 나의 분노는 이 제목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이외에서도 나올 거고요.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자, 뭐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가 아니냐면 동일한 사건 여러 번 서술도 아니고요. 회상을 통해 자 봐봐. 이게 답이 3번인데 2번이 어려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간 거야. 회상은 있습니다. 회상을 통해 역순행을 썼다. 이 말은 맞아. 근데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는 아니야.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액자식 구성은 아니야. 어렵지. 요거 조심해. 과거 회상을 통해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건 맞아. 근데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또는 외화, 내화라는 말이 나오면 틀려. 액자식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답은 3번이야. 적절한 거. 현재 관점에서 인물의 과거인데 과거 회상에서 서술. 이건 맞아.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 시점이다. 과거의 이야기를 뭐 요약한 것도 아니고 과거 이야기도 생생하게 대화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 우리 교과서에서만 과거를 요약한 거다. 자, 객관적이 아니야. 1인칭 주인공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했어. 객관적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직전 보강은 프린트로 했는데 프린트를 말도 안 되는 작은 한 글자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내준 그 문제 다 풀어봐야 돼. 답 해설을 봤는데도 모르는 건 개인 카톡을 해라. 자, 우선 엄마의 말뚝 직전 보강은 마무리한다. 너희들은 이거 학원 교재에 잘 보이니까 보고 요 사이드 봐라. 안녕.